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짧아서 아쉬운 2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인화님, 매일 라디오로 듣다가 처음으로 유튜브 생방에 참여해봅니다. 반갑고요. 왜요? 네, 오늘은 너무 반가움이 좀 안 느껴지는데요. 춤출까요? 네, 오,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분도 계신데요. 장현성님,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도서관 사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셨다는 그분인데 예. 오늘이 실무 수습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배치되는 건가요, 이제? 내일은 3월 1일이니까요. 하루 쉬고 3월 2일부터 정식 발령 받아서 도서관 사서로 출근하신다고 합니다. 내일이 빨간 날이군요. 네, 저녁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어쨌든 장현성님 이제 정식 발령 받으신다고 하니까 네, 새로운 봄 네.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축하할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좀 못하죠. 저희 뉴스를 보면서 좀 한숨 난다 이런 분들 많은데 빨리빨리 뉴스를 좀 챙겨보러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11일 만에 부결됐습니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고작 10표가 모자라 간신히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오히려 반대보다 한 표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심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대답은 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국 방탄으로 이재명의 강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네, 짚어야 할 점이 많은데요. 그 전에 이탈표에 대한 제이비의 전망은 조금 빗나간 게 아닌가. 예. 별로 네. 많지 않을 거라고. 네, 예. 싶은데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돌아보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쭉 복기를 해보니까 설훈 의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부결시킨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조홍천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발언 맥락을 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결을 지킬 테니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결의 조건으로 사퇴를 내걸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정성호 의원 인터뷰에서 정성호 의원은 이거를 이런지하에 그냥 일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여기서 어제 그 숫자에 담긴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최소 31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펼쳐질 여러 장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네. 한번 좀 짚어보죠.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우선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요. 검찰이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전망이지 않습니까?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의 사안이었던 대장동 건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또 별개로 쌍방울이니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제 이 숫자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가 당장 목전에 떨어진 지금 과제가 돼버렸다. 이 틈을 비집고 검찰이 바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어제의 숫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오히려 탄력을 붙여줄 가능성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표단속을 하면서 부결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2차, 3차 체포 동의안이 날아온다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어떤 접근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당당히 응하겠다가 되어버리면 어제 있었던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대처는 그럼 또 어떻게 그러면 회고적으로 평가가 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이런 상황이 좀 봉착을 해버렸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거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얻었던 득표율에서 그렇게 많이 빠진 숫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대선 때의 득표율, 더 나아가서 대표 경선 때의 득표율, 다시 말해서 그때의 지지 대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지 세력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와 노선의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넘어선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배신 때렸다라는 문제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바탕에 아주 짙게 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지지 대열과 어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립각은 엄청나게 날카로워질 것이다.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말로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계속 공존을 하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이미 많은 언론들이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말까지 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원들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한 친 이재명계 의원은 완전 순진했다. 앞에서는 방심하게 하고 뒤에서 뭉쳐서 가결로 협박했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배신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배신감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의원들의 워딩이 좀 세지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리더십을 그래서 보여줘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젯밤 지도부와 또 긴급 회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왔고 무슨 결론을 내렸는지는 지금까지는 지금 알려지질 않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의 그 심야 회동에서 무슨 결론이 나올 그런 성질의 회동일까? 사실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숙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아마 먼저 불거질 문제는 이미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들 찾아낸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실명 공개하자는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공천 반대 운동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이전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지지 당원들 간에 아주 강력한 충돌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극심한 이 부분들이 과연 수습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혼란은 그러면 더욱더 계속될 거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를 다시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활용을 한다면. 역으로 활용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또 당 차원에서는 깊은 내용 상황이 이제 구조화되는 거고 이게 공천 국면으로까지 갈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과연 그러면 관리하면서 총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촌철님들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대식님, 어제 투표 결과는 패배가 아닌 승리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결과입니다. 이런 해석해 주셨고요. 널 사탕해님,
결론은 부결. 어차피 대표는 77%의 지지로 당선된 대표고요. 35표, 뭐 30표 정도 이탈했다는데 그게 약 20%입니다. 더 나빠진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5969님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0853님은 불체포 특권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비리 수사에 적용하니까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밥김님은 배신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관전평. 반면에 토모님은 바로 이 결과가 방탄 이재명 방탄당이 아니라는 확인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라보이님은 이제부터는 검찰보다는 법원의 시간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비교가 될 텐데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138표잖아요. 그러면 사안을 비교를 해보면 요거를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혐의점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론은 또 당연히 그렇게 이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뭐 방탄이 하면 방탄 정당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비토 선언 아니냐는 해석이 더 이제 아마 득세를 하게 될 거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여지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론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당론에 위배돼서 어떤 그 투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조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유투표에 맡겼잖아요. 당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유투표에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공개 무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으로 골마다려 간다는 얘기죠. 안으로. 그게 더 악성이죠, 사실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한데요. 민주당의 반응 최강욱 의원과 잠시 후에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 하루 대통령실발 뉴스 몇 개만 추려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 학폭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에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성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세대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학교 폭력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셋째,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검증이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발 뉴스를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이 뉴스를 관통하는 공통점 뭘까요? 일단 다급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다급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 했던 결정적 계기적 사건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게 뭡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정유라 2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수사의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조민 씨 입시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 문제하고 정순신 변호사의 학폭과 서울대 합격 문제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겠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제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다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메시지를 발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문제의 핵심은 낙점 후 검증 문제가 아니라 낙점 전 인지 문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낙점하기 전에 정순신 변호사 측에서 이런 소송전을 벌였는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결국 핵심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윤익은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했던 말이 정보위 간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바가 있었거든요. 그거 잠깐 들어보시죠. 야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3명 중에 2명은 문제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2명 중에 1명이 정순신. 네, 맞습니다. 네. 네, 뽑아낼 점은요. 자, 지시가 아니라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브리핑이 됐잖아요. 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정무수석했다는 단어가 표현했던 거예요. 동급. 그죠? 연대. 네. 그러면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동급이어서 수평적 의견 교환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의견 교환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은 또 정순신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남은 문제는 그러면 대통령실의 이런 낙점이 정순신 변호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결과냐? 다시 말해서 정말 전혀 모르고 낙점을 한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서 묵인한 결과냐? 이걸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통령실은 기망의 결과라고 어제 간접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어제 대통령실발 뉴스에서 첫 번째로 전해드렸던 그 뉴스.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고 대통령이 성토했다라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몰랐다라고 하는 간접적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기망당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상식적 의문은 이미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장검사였었다. 근데 정말 몰랐을까? 거기다가 검사가 소송했다라고 하는 게 보도까지 나왔으면 당연히 누군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런 확인도 안 했다는 이야기냐. 이런 어떤 상식적 의문은 어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하나만 더 추가로 전해드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몇 명의 검사가 지금 파견돼 있는 상태인데 그 파견 검사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사라고 합니다. 어허. 다시 말해서 정순신 변호사 쪽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검증 단계에서 이 문제가 걸러질 여지도 있었는데 이 또한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과연 납득될 수 있겠느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 측의 소송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네. 정말 몰랐을까? 이걸 다시 한번 제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폭을 참 싫어합니다. 검폭 이어서 이번에는 학폭을 근절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럼 법폭은요? 법폭. 법을 앞세워서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근절할 겁니까? 왜 이거에 대한 근절책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직속 부하가 법폭이었던 셈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라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르면 더더군다나 법폭 근절도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이야기는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박한숙 님이 법의 기술자가 기술을 부린 사건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대통령이 폭도 싫어하고 공정은 또 좋아하잖아요. 네. 공정을 강조하는데 이번 사건은 또 공정을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의한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권력을 통해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 피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보폭에 대한 대응 근절 대책 대통령이 과연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의식 때문에 내부 보고가 정말 없었느냐를 다시 묻는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